네,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정보기술단 신사업추진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박수를 2번씩이나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쪽에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제 위세하이텍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에서 1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로 데이터 관리 사업 본부장하고 빅데이터 사업 본부장을 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다가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었어요. 가지고 R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돈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제 나눠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수님들 거꾸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교재로 쓰시는 대학들이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 대학교? 그다음에 올해 1학기부터 건국대가 또 이제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쪽, 제가 원래는 그 BI 쪽, BI 올랩 이쪽에 정형 데이터 분석 쪽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작해서 2012년부터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 때 대부분이 아시겠지만은 하드웨어 업체 위주였거든요. 3V 하면서 이렇게 큰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니까 인프라 구축해라. 그래서 우리 거 사라. IBM, 시스코, 오라클 뭐 이런 데들.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데이터 분석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옵셔널이고 그게 다 필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분석 쪽을 계속 했었고요. 데이터 분석 쪽 관련해서 좀 약간 그 알파고 이후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제 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뭐 딥러닝이니 머신러닝이니 이렇게 되고 AI 나오고 요즘에 또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슨 사업 이렇게 안 하면 또 예산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이 데이터 분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만 앞에 빅이 붙은 거죠. 근데 실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빅데이터라는 게 진짜 빅데이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보자. 그래서 앞에 여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지고 근데 이제 수준을 좀 약간 낮춰서 초보자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 한번 짚어보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녁 때 이제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약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볼 겁니다. 실험을 좀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데이터 분석 절차라든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를 주신 걸 보니까 빅데이터 거버넌스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차이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실제 분석할 때 어떤 기법을 쓰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다가 제가 원래 준비한 게 12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갖다가 하고 나서 Q&A 하면은 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능하면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할 거고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또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 토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게 그 융합, 그 다음에 경영인문학 쪽. 이쪽이 많이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요. 통계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면은 3, 4분위, 4, 4분위 박스풀로 이게 뭐지? 구현을 해놨는데 숫자 나왔는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이 대두가 된 거고 그러면서 통계학이 대두가 됐는데 통계학도 업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만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의 참여가 필요한 거고 업무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만 계속 양성을 했다는 거죠. 하도 설치하는 거, R 쓰는 거, 아니면 뭐 D3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오픈소스로 해서 시각화하는 거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방법이지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개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공계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생겼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안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그 다음에 빅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데이터 분석의 방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그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전처리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할 때 보면 최소 70%에서 80%가 전처리에 매달려요. 분석은 금방 해요. 기계가 돌리는 거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는 거지. 근데 그거 시키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겠다. 올해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법률안을 이번에 다시 상정을 작년에 올렸다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상정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 진행이 됐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어가 바뀌어야지 혁명이에요. 잘 보시면요. 1차 때 증기기관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제일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었습니다. 대체가 되니까.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수공예 아니면 개인이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일자리를 잃고 그걸로 취업을 했어요. 공장으로. 그리고 3차 때 플레이어가 바뀌었죠. 2차 때까지만 해도 뭐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100대 기업 이렇게 하면은 뭐 GM, GE, AT&T 얘네들이 상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삼성전자 여기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죠. 인터넷과 자동화가 발전되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내세우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공색하죠. 3차 산업혁명에서 대두된 플레이어들이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혁명이냐 과연? 레볼루션이 맞냐? 이건 진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한 3.5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숫자가 버전업 되는 걸 좋아해요. 정부 2.0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버먼트 2.0. 우리나라는 정부 3.0이라고 얘기하죠. 거버먼트 2.0은 글로벌하게 다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거버먼트 3.0이라는 말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글로벌하게 2.0하고 동일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버전업을 뭔가 해야지 한국같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2016년에 그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책도 냈고 책 엄청 팔렸죠. 근데 내용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쭉 보시다 보면요. 슈밥이 빠져나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닐 수도 있다. 잘 내용이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말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보다가 이분이 왜 이러지? 책은 엄청 많이 팔렸겠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건 제조업 중심의 자동화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하나를 묶는 느낌입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장이 물리적으로 다른 데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의 공장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묶어가지고. 왜? 인터넷하고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 그래서 다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묶는 거 이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뭔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스마트 팩토리니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또 뭐 스마트 시티 또 나오기 시작했고
UCT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스마트 시티로 이름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있죠. 가지고 제조업 중심의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은 약간 거리가 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사례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4차 산업을 하겠다 처음에 그러셨죠. 근데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행히. 빅데이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2011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빅데이터는 용어는 안 썼지만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수집이 되니까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가트너에서 2012년에 그 10대 전략기술에 빅데이터란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전략적 빅데이터란 말이 들어갔죠. 근데 2014년부터 여태까지 빅데이터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10대 전략기술에. 왜 그러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2016년 뭐 디바이스 메쉬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2018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은 뭐냐면 앞에 있던 이 기술들은 다 빅데이터가 아닐 수 있지만 데이터 기반의 융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녹아들었다, 내재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말을 굳이 언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어떤 기업이라든가 공공에서 뭔가 내 목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데이터 분석에서 결과를 활용하는. 근데 지금은 데이터 분석 자체가 사업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니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니콘 기업?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유니콘 중에 데카콘이라고 있어요. 데카콘. 유니콘은 뿔이 하나죠. 데카콘은 뿔이 10개예요. 그래서 걔네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하는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카콘 기업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 우버, 샤오미,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던데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데이터 분석해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빈라덴의 위치를 찾아냈던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대부분이 어디냐면 미 국방성, 그다음에 해군 정보부 이런 데가 거래처였어요. 그러다 지금은 민간 사업을 하죠. 민간 사업을 하면서 팔란티어 툴도 팔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에서 분석 서비스도 합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예전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결제에서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불법 자금 유통이라든가 이거 분석했던 팀들이 나와서 만든 그 실리콘 스타트업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정보 쪽을 갖다가 많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그걸 쓸까 말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는 인프라가 됐던 아니면 인력이 됐던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머신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아까 3V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장비 업체들이 드라이브를 했어요.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하드 구축 안 하면 또 망할 것 같은 분위기 만들고 근데 실제로 그게 필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를 얘기 들어볼까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트윗이 2억 건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억 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보면 한국어로 돼 있어야 되고 내 관심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뭐 제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이것만 언급되는 것만 찾는다 그러면 많아봐야 몇십 건 몇백 건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빅데이터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트위터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겠지만은 그걸 가져다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아이 체킹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4V라 그래가지고 가치라는 걸 이제 집어넣으면서 다시 또 이제 BI 업체들이 드라이브하기 시작하죠. BI 툴 업체, BI 컨설팅 업체 이런 데들이 같이 분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분석 지금 나와 있는 분석 활용 사례들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 이런 걸 다 활용해가지고 한 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 대가 뭐 상관 분석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뭐 그 디시전 트리
아니면 CF 그래가지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추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왜?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아는 사람들은 IT를 모르고 아니면 알고리즘 아는 사람들은 업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그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그래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명을 처음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둡 설치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R도 알아야 되고 뭐 코딩도 알아야 되고 업무 분석도 알아야 되고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처음에 기본적인 건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한 명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야가 있는 거죠. 수집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6개월 아니면 3개월 교육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머신러닝 얘기를 좀 할까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분석하고 통계 이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BI 기존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든가 아니면 뭐 OLAP, 올랩 같은 경우 활용해가지고 했었고 데이터 마이닝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나오면서 딥러닝 나왔고요. 딥러닝하고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머신러닝 기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수십만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 조금씩 변형이 돼서.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두 가지로 다 귀결이 돼요. 머신러닝에서 하는 그 목적은 예측 아니면 분류예요. 또는 예측한 거를 분류하거나 분류한 거를 다시 예측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추천도 결국은 분류해서 예측하는 거고요. 그렇게 귀결이 되고요. 머신러닝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입학 성적과 졸업 성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하고 입학 성적 1인데 학생 1은 졸업 성적 2예요. 학생 1은 입학 성적 2인데 졸업 성적 3입니다. 딱 보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곱하기 2네. 답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휴먼 러닝 하신 거예요. 휴먼 러닝. 이 곱하기 2를 찾아내는 거를 기계를 써서 한다 그러면 그게 머신 러닝인 거고요. 사람이 직관적으로 딱 한 거는 그냥 휴먼 러닝인 겁니다. 인간학습. 목적은 뭐냐면 이 곱하기 2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수식을 접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랑 실제 예측했던 거랑 비교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면은 머신러닝의 끝 부분이고 그 갭을 최소화하는 곱하기 2를 찾아내는 그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모형을 정의하는 거고요. 목적을 정의하는 게 비용함수 곱하기 2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W값 계산하는 방법, 머신러닝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그건 거고 수집 아까 1, 2는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W 계산을 사람의 머릿속으로 손이든 머리든 직관적으로 했으면 인간학습인 거고 기계를 이용했으면 기계학습인 거예요. 그리고 학생 3이 입학 성적이 3이에요. 그럼 졸업 성적이 뭐가 될까요? 6.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미 곱하기 2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보니까 5.9가 나왔어요. 0.1이랑 갭이 생겼잖아요. 그럼 곱하기 2가 아닌가 보네. 곱하기 1.997인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갭을 줄여나갑니다. 그게 최적화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머신러닝 기법은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정확성을 검증해가지고 갭을 최소화시키는 거. 예측을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주식은 하느님밖에 모른다고. 이걸 볼까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고양이 사진 만장을 갖다가 기계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야. 그러면 기계가 뭘 하냐면 얘를 분류를 해요. 특징들을 분류해가지고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수염이 있고 뾰족기가 위에 머리 2개가 있고 머리 쪽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고 이렇게 쭉 분류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진이 들어갔을 때 새로운 사진이 들어갔는데 딱 그래 쫙 보니까 그래 고양이 맞아 했는데 이런 사진이 딱 들어가니까 고양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뾰족기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 아닌가 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시켜야죠. 귀가 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양이 품종 중에 스코필드는 귀가 접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게 되면 고양이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대신에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3살, 4살만 돼도 알아요. 야옹이, 멍멍이. 그쵸? 애기들 알잖아요. 구분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렇게 학습을 시켜도 맨날 틀립니다. 좀 이상한 사진 집어넣으면. 한때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가고 있죠. 근데 누가 또 짓궂은 사람이 그거 갖다가 개랑 고양이랑 비슷한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어 놓고 얘가 개냐 고양이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하다가 개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빵이에요. 근데 사람이 볼 땐 알아요. 이게 빵인데 이걸 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0 아니면 1이었어요. 개다 고양이다. 개가 맞다 틀리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개일 확률이 98점 몇 프로, 고양이일 확률이 뭐 1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파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처음 이세돌이 인간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돼버렸죠. 알파고가 은퇴를 했으니까. 처음에 이세돌이랑 할 때는 알파고가 2가지 신경망 기법을 썼습니다. 정책망이라고 그래서 정책망은 뭐냐면 제일 많이 두는 위치, 기보를 다 분석해가지고 요 다음에 보니까 고수들이 한 8명은 여기 놓고 2명은 여기 놓더라. 그럼 8명이 놓은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가치망이라는 걸 갖다가 병합해서 같이 썼어요. 가치망은 뭐냐면 많이 두진 않았지만 승률이 높은 자리. 2개를 갖다가 섞어가면서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강화학습이라는 걸 썼습니다. 강화학습은 뭐냐면요. 이거 정책망과 가치망을 통해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미 자리는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 중에서 근데 여기다 한번 넣으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엉뚱한 짓을 한번 해본 다음에 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파고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세돌이 이겼을 때 어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져줬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져준 거다. 근데 그거는 강화학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강화학습 기법을 썼기 때문에 엉뚱한 데 잠깐 뒀지만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복구까지 감안을 하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커제랑 둘 때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빼버렸어요. 알파고가 충분히 학습이 됐고 더 이상 강화학습 기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세돌이랑 뒀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서로 지고 이겼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커제랑 둘 때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쫙 두는 거죠. 알파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커제가 망신을 당했죠. 자기가 뒀으면 전승했을 거라는 처음에 이세돌이 막 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전패했죠. 그리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또 집단 대국을 뒀는데 그거 다 전승했죠. 알파고가. 그러면서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은 인간이 못 이긴다. 그래서 은퇴 선언을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과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시에 유닛을 12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 왜냐면 동시에 움직이면요. 사람이 절대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1202개, 이세돌로 갈 때 1202개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202명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유닛이 맥스가 200개인데 200개를 동시에 다 움직인다? 그럼 사람이 동시에 못 움직여요. 사람은 항상 순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빠른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제한을 또 두고 했더니 사람이 그냥 완전하게 이겨버렸죠. 이 클릭하는 게 그 프로게이머는 초당 40번까지 가능하대요. 마우스 클릭이.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알파고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한번 황당한 질문을 한번 하신 분이 있어요. 모 공공기관에서 그 나이 많으신 모 이제 그 국장님인데 언제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까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살아계신 동안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도 이렇게 보통 저렇게 분류를 합니다. 약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 초 인공지능. 또 이제 학자들마다 좀 분분하긴 하지만 구분은 뭐냐면 약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빨리 하는 거예요.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 케이스에 따라서. 강 인공지능은 뭐냐?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비슷한 케이스에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초 인공지능은 뭐냐? 비지도 학습. 가르친 게 없는데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갑자기 기계가 판단을 해가지고 레이저 쏘고 뭐 인간을 갖다가 뭐 가둬버리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이제 초인공지능하고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약 인공지능에서 강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여기 초입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겠죠. 이 얘기 뒤에서 다시 하고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밑에 자막 나오니까요. 밑에가 뒤에서는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자막이. 이게 앞에 보시는 것들이 영화였어요, 영화. 이렇게 만들 테니까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6년 못 만들었죠. 그래서 2017년에 실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기능 중에 한 80%의 기능들이 구현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한참 유행한 게 저거죠. 인공지능 스피커, 뭐 알리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거에 좀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말이 나오죠. 가족의 일원이라고. 이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이미 시리라든가 S보이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도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좀 많이 음성 인식이라든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특히 그 외산 알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영어 발음에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이 애들 어학 교육용으로 그걸 많이 들여놓고 있습니다. 회화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셉의 아리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제조하는 A사가 나사 1000개를 일주일 내 배송해달라고 주문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 업체를 이용하면은 배송이 지연된다. 1000개를 한꺼번에 못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늘릴 거냐, 아니면 업체를 또 하나 해가지고 1000개를 맞출 거냐. 그렇게 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 다 체크해보고, 다 고민해보고, 계산해보고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어떤 룰이 정해진다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앱터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연어가 가능해요. 우리가 그 처음에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단어 위주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걸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투리 이런 것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연어로 한다면 내가 그냥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면은 실행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아시겠지만 음성 인식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게 한국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한국어가 어휘력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그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을 하면 부정이고, 부정을 하면 긍정이죠. 부정을 하면 부정이죠. 근데 부정을 했는데 긍정이 되는 건 한국어밖에 없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군, 뭐 잘도 그렇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서 텍스트로 보면은 칭찬인데 비꼬는 말. 이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형용사나 동사의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푸르다라는 것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는 거는 많이 해봐야 2, 3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라이트 블루, 다크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한국어로 하는 거는 일단 알려진 것만 3천 몇백 개가 된답니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아주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 처리가 제일 어려워요. 예전에 IBM에서 자동으로 음성 번역이라는 걸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자랑했어요. 한국어 인식률이 90%라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50%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망신당하고 다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폭망했습니다. 매니아들 말고는. 추천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국의 정서를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넷플릭스가 한국어 추천 버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많이 좋아졌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뭐 영화 추천한다 그러면 장르, 감독, 주연 배우, 뭐 아니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작가, 뭐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게 뭐냐면 장르 불문하고 요 배우가 나오면 무조건 본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 조연 배우, 신스틸러가 나오면은 난 무조건 본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특정 배우가 나오는 건 무조건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딱 넷플릭스가 해줬는데 난 얘 정말 꼴보기 싫은데 뭐 이병헌이 나오는 건 난 절대 안 본다. 뭐 이러는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거죠. 얘 잘 못 맞추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특정 조연 때문에 뭐 호러 영화를 봤는데 계속 호러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난 호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코믹 호러였기 때문에 본 것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되게 독특하답니다.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해외로 나가면은 잘 맞춰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왓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무료 프로그램 왓슨이 국내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입력해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 환자의 진료를 터득한 데 이어 지금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정확도 역시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초기에 왓슨 저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신문에 한번 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어떻게 다시 저렇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왓슨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에 어떤 프로모션 차원에 나왔던 보도자예요. 사실은요. 아까 인터뷰했던 교수님이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냐면 100% 일치한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IBM에서 공식적으로 IBM 그 레지던트 1년차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레지던트 1년차하고 교수님하고 일치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뉴스에서 한번 깠죠. 우리나라에 총 5군데, 지금 6군데입니다. 도입을 했고 중국이 50개, 미국이 3개, 네덜란드 하나,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잘 보시면요. 중국은 R&D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개수 많은 거고요. 미국은 3곳이라고 그랬는데 한 곳은 작년에 계약 해지했죠. 앤더슨 암센터. 잘 보시면 여기 나라 잘 보세요.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좀 이상하죠, 뭔가? 유럽 쪽이 서유럽도 있는 중인데 미국도 3개인데 2개예요, 지금은. 왓슨이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처음에 IBM에서 왓슨을 갖다가 할 때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100% 나와야죠. 근데 100% 안 나왔어요. 96점 몇 프로 나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 계시는 한 4분? 이 4분을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한 거예요. 이 4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란 얘기. 그래서 IBM에서 발표한 게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 100% 일치한다라고 보도했었고요. 다른 암 같은 경우에 96%, 95%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 반대로 저게 왜 95% 나오지? 100%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면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학습을 했는데 당연히 다 맞춰야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고요. 실제로 그걸 조선일보에서 올 초에 터뜨렸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의견 일치율이 한국에서 56%에 그쳤어요. 리얼로는. 아까 100%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때 데이터도 없었어요. 지금 데이터 쌓였는데도 56%예요, 지금. 이게 인도보다 낮아요. 인도는 60% 넘어갑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인종적인 특성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는. 왓슨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학습한 게. 그걸 가지고 한국인한테 적용을 하면 맞을까요? 안 맞죠. 당연히. 또 하나. 법 규제가 달라요. 쓸 수 있는 약과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못 쓰는 약도 있고요. 미국에서 쓰지만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되는 약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사람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치료법도 다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 때는 의료의 결정을 따른다. 당연한 얘기죠. 처음에 왓슨을 의료기기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래도 똑똑하더라고요. 얘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왓슨이 만들어진 미국도 의료기기가 아닌 걸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걸 무슨 말 얘기하고 싶냐면 실제 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 봤을 때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이 되고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할 때 데이터 몇천 건 갖고 머신러닝 하잖아요. 절대 안 맞아요. 최소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최소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지만 그 머신러닝 기법들이 어느 정도 그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데이터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일반적인 데이터를 껴 넣어서 분석을 해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절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특성이 다른데 특성이 다른 데이터를 그냥 이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답을 정해놓고 역으로 맞추는 경우. 그건 맞겠죠. 팩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왓슨은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 정상급의 병원들은 왓슨을 도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병원 같은 경우가 원래는 약간 VIP용이었어요. 비싸고 좀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게 거의 한 몇 년, 7, 8년 전부터 일반인한테 되게 많이 호의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병원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돈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경쟁적으로 막 받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의료법상 의료 데이터가 유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확보하기 위해서.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정상급 병원이랑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 아니면 카톨릭 성모병원 이런 데들은 절대 이거 도입 안 합니다. 왜? 걔네들이 더 잘해요.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예측하는 게 더 잘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은 왓슨보다 일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샘플 데이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거기는 자체 개발을 해요. 서울대학병원은 외주를 잘 안 줍니다. 자기네 인력이 있어요. 아예 IT 인력이. 그래가지고 다 개발을 하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직접 개발하세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R 같은 경우에 그 문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의학 쪽으로. IT 쪽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의학 쪽으로. 그러니까 의학 쪽으로도 대단하시면서 IT 쪽으로도 하시는 거죠. 예, 질문하신 게 아까 그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데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게 잘 쓰이냐, 쓸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게 궁금하셔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의료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IBM에서 전략적으로 저쪽을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가 없으니 의사 대신해서 그리고 거기는 원격 진료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그럼 의사들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전공이 아닌 거는 그 기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료 수준도 떨어지지만 통신 수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격오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인도도 사실 R&D 목적이에요. 인도도 의학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한 거지. 그다음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지금 보신 게 2010년에 LG에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LG죠. 그래서 이게 발상은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뭐 보셨으니까 이해는 가시겠지만은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다 제어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맥주 몇 개 있니? 아니면은 내가 들어갈 거니 언제 들어갈 거니까 청소해놔라. 세탁기 돌려라. 이거 갖다가 다 메신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IoT 뭐 이래가지고 다 뭐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근데 이때 왜 망했냐면은 일단 너무 빨랐어요. LG가 그 풀터치 핸드폰, 프라다폰 내놨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근데 결국 그 다음엔 다 풀터치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LG 것만 돼요. 표준 통신 프로토콜이 다 제각각이라서 지네 것끼리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모델 이상부터만. 그러니까 이게 범용으로 만들었으면 뭔가 그래도 서로 주고받고 가능한데 LG 것끼리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챗봇이라는 게 또 한참 유행입니다. 특히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서 상품 그 상담 메신저나 이거 하시면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기계가 답변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챗봇을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질문과 답을 쌍을 이뤄놓고 가장 유사한 답을 찾아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질문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답은 늦게 나와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질문 답 매핑된 걸 찾아서 주는 거고요. 좀 늦게 나오는 거는 계산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답을 다시 조합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모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답의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40초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아시죠? 원래 UI상에 3초가 맥스인데 한국인에 한해서는 1.8초라고. 1.8초 넘어가면 사람들은 다 중지, 제로드, 계속 재생, 더블 이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초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정확성을 떨어뜨려야죠. 알고리즘을 5개 통과하던 걸 3개만 통과한다든가 그럼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게 뭐였냐면은 중간에 질문을 던져라. 답은 계산하고 있고 병렬로 해가지고 질문을 거꾸로 던져라. 그러면 답이 왔잖아요. 뭐가 왔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면서 답을 또 써요. 그럼 걔는 걔대로 처리하고 그다음 계산 다 한 다음에 답을 딱 내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이제 소통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누가 메신저로 이거 다 물어보고 있겠어요. 제일 편한 건 그거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로 물어보면 바로 말로 다 대답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중간 과도기적인 단계로 이 챗봇이라는 거가 지금 한참 뜨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콜센터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귀찮게 만들었죠. 맨날 번호 눌러야 되고. 뭘 원하시면 1번, 뭘 원하시면 5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콜센터를 확 줄인 거거든요. 근데 챗봇 같은 게 들어오면서 단순 상담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도입을 하는 거고요. 금융기관은 성공 사례 많아요. 공공기관은 이거 왜 하냐? 일단 보여줘야 되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뭔가 정보화 사업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민원에 대해서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책임 회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마네킹이 입은 걸 보고 또 온라인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보고 옷을 샀는데 입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네, 요즘은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실제로 입어본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옷을 골라봅니다. 줄무늬 남방과 파란 니트, 다양한 블라우스까지 마치 실제 입어본 것처럼 구현됩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거울입니다. 최근 백화점 매장에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옷을 입어보고 어울리는지 봐야 하는데 가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입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3D 측정기가 2초 안에 발등 높이와 발볼 둘레까지 정확히 측정해 꼭 맞는 신발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을 직접 내놓고 측정하니까 많이 민감해졌는데 지금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좀 편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하니까 많이들 편리하십니다. 모바일 쇼핑을 할 때는 아바타가 대신 척척해줍니다. 얼굴 사진과 머리 모양, 신체 사이즈 등을 입력해 자신과 가장 비슷한 외모의 아바타를 만들어 옷을 입혀보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미리 착용해 볼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바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주기적으로 옷을 빌려 입는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됐습니다. 자신의 사이즈와 좋아하는 스타일을 등록하면 전문 디자이너가 어울리는 옷을 골라 한 달에 4벌에서 8벌을 빌려줍니다. 패션에서도 기존에 이제 구매하고 소유하는 시장도 좀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옷들을 매일 입어보고 또 새로운 스타일들을 시도해보고 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니즈가 있어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입어보지 않아도, 신어보지 않아도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시대. 첨단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상품으로 패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신 저 화면들은 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타이틀을 좀 다르게 썼죠. 이미 키와 몸무게를 알려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뭔가 편리함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저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위치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키가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키하고 그 몸매 사이즈하고 이걸 하면은 몸무게가 또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 올라갔잖아요. 발 올라갈 때 몸무게도 측정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것 뿐이죠. 그 데이터들은 모여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표준 모델 만들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그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패션 패션 그 제안하는 회사예요. 처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자기 키, 몸무게 이걸 듣게 돼 있고요. 일단 사진을 갖다가 한 80장을 보여줍니다. 그냥 사진들을. 그럼 사진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만 찍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성향을 분석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무채색 계열 옷을 좋아하고 정장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뭐 좀 보라색, 뭐 약간 튀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계산한 다음에 5가지 물품을 보내줍니다. 상의, 하의, 가방, 모자, 구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면 되고요. 5개를 다 사면은 25% DC해줘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만 사도 되고 나머지 다 돌려보냅니다. 아니면 다 안 사도 돼요.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뭐냐면 반품되는 데이터까지도 분석에 학습 모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성향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은 또 안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원래 즐겨 입지 않지만 갑자기 우울해가지고 질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사놓고 안 입는 옷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아바타들은 안 그렇겠죠. 계산된 애들은. 이 사람의 정상적인 그 행동일 때만 가능한 거고, 또 어떤 그 스타트업은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충동구매가 언제 일어난다를 분석을 해가지고 충동구매인 거 판단되는 것들은 일부러 결제를 갖다 배송을 딜레이 시켜요. 취소할 수 있게. 그럼 매출하고 수익이 줄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신뢰가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충동구매했는데 이게 와버리면 반품하기도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 일부러 늦게 가는 겁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그렇게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좋아하는지 알 거고, 이제는 나한테 마케팅하는 게 아니고요. 내 정보를 분석한 데다 마케팅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마케팅하면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다 귀찮은 거고, 아니면 내가 기분이 되게 막 업돼 있을 때는 막 충동 구매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런 반품률도 높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 활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를 분석한 그 데이터에 대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뭐 정장 스타일을 뭐 계절별로 사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제안하거나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확률도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바타끼리 아마 소통할 거다. 왜냐면 분석하는 애도 나중에는 인공지능일 거고, 나를 분석하는 애도 인공지능일 거고,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인공지능끼리 지네가 말도 안 되는 언어를 만들어서 소통하길래 끊어버렸다고, 구글에서. 그렇게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 돼 뜻밖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건 트럼프 당선되기 전입니다. 여성 비하와 이민자 차별 같은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이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주입했고 테이는 이렇게 학습된 망언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악동이 된 인공지능 테이의 사례는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의 구글에 육박을 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얘네들이 이 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야심차게 내놨어요.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우수하다. 왜냐면 트위터가 거의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주니까 그만큼 빨리 분석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는 다수결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막 넣어놓으니까 걔가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사실. 하지만 결과는 그걸 활용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비스 내놓기 전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것도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되게 우수한 기술이에요, 사실. 저게 실시간으로 저렇게 트윗이 올라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응답을 해준다는 거, 그만큼 학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면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냐?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 누가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했던 사람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모 전문대 비서학과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비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니네들이 은퇴할 때까지는 그럴 일 없다. 왜냐하면 전문대 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 비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4년제 나오고 대학원 나온 비서들은 잘려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대면하기를 좋아하지 예전에 공공기관,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은 그룹이었으면 뭐예요? 출력해가지고 들고 가서 결제받는데. 그러고 나서 결제를 갖다 다시 와가지고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다시 또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제 하드카피로 출력해가지고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걸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얘가 제대로 하는지 아까 테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학습하는 양이라든가 기간, 주기라든가 아니면 범위라든가 이것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일자리가 바뀌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단순 작업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단순 작업들을 갖다가 어차피 그건 기계가 되고 자동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Alright, so this video is going to show some driving in some hills and turns so that you can see how it's going to react to different things. Overall, it actually does a fantastically good job. And the car is still able to react much faster and quicker and definitively than a human can. So see, we just crossed the yellow line right there.
and it's because we're coming over a hill and it can't see that far. Auto steer is probably going to do very, very poorly because it's in a turn that's very sharp. And yep, it's a take control, and he immediately took control. But remember, we were doing that on purpose. We knew this was a turn that was coming up. So the driver, in case you're curious, has his hand sitting here just like this, and it's someone else driving instead of me. Here we are, stop and go traffic on 271, and geez, car's doing it all itself. All I'm going to do with my hands down here. It takes all the stress out of it. Tell you what, it's like, 조슈아 브라운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자율주행차가 달리던 트럭을 감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목숨을 빼앗긴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The machine will be able to sense the environment, sense issues, and react quicker than humans. But the important thing is no software, no hardware is perfect. I'm an engineer. I know that all hardware, all software fails occasionally. Google says on day one, when they have their own self-driving car, it will be better and safer than a human-driven car, but not perfect. There will be collisions, and tragically there will be fatalities, but there'll be fewer than if a human were driving, and the technology will get better with time. We have to set the public's expectation that the technology is not perfect, just a lot better than you and I as drivers. 보셨죠? 이게 테슬라 테스트 드라이버였는데요.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그걸 테스트하면서 몇 달 동안 딱 한 건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그 한 건도 뭐냐면 사람이 수동으로 주차하다가 그만큼 자율주행이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 알고리즘 잘못 줘가지고 트럭의 뒷부분이 하얀색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되면서 차가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된 겁니다. 알고리즘 상에서.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테슬라 차가 속도를 안 줄인 거죠. 그래서 트럭 갖다 그대로 갖다 들이박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율주행차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랑 도입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조금 나중에 전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도입하면 안 된다. 있으시네요. 그 다음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가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자율주행차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섞이면요, 대형 사고가 난답니다. 자율주행차끼리만 있으면 사고가 안 난대요. 왜냐면 자기네끼리 계속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그 알고리즘상 규칙성 없다고 하더라도 얘들 거리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인 예측 불허기 때문에 얘가 엉뚱한 짓 하면 얘 계산 범위 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제동이 가능하다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그 바로 옆에서 그걸 벗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데 대형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전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면 도입하든지 이게 중간에 이게 섞이는 그 시기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인간은 되게 예측 불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캔을 먹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운전석으로 떨어져서 브레이크 밑으로 들어가면은 안 밟히잖아요. 그렇게 사고 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차 액세서리점이 뭘 하냐면요. 풍선을 갖다 팔아요. 발 밑에, 브레이크 밑에 넣는. 그래서 이게 형태는 잡아주기 때문에 캔이 그 밑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브레이크 밟을 때는 풍선이 눌리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용품도 나오게 되는. 그럼 또 하나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고가 예상이 돼요. 왼쪽으로 피하면 2명이고 2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피하면 1명이 죽어요.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왼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 오른쪽. 뭐 어떡하자고요? 정지해야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네?
대부분 얘기를 하면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조건을 바꿔볼게요. 이 왼쪽에 두 분은 거의 한 90대신 노부부고요. 여기 오른쪽 하나는 갓 태어난 아기 유모차예요. 그럼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져요. 신혼부부라든가 애를 갖고 있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을 택합니다. 감정이 이입이 돼서. 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 노부부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또 오른쪽을 택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만들면 왼쪽을 피하면 5명이 죽고 오른쪽을 피하면 10명이 죽어요. 근데 직진하면 나만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죽어야 되나요? 가지고 네,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룰 자체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탑승자를 우선으로 보호해라는 룰이 없다 그러면 사람 수대로 가겠죠. 하지만 탑승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 수가 적은 쪽으로 가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사람의 성별, 인종, 나이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카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클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문학까지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엔 포함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아까 도입하지 말자 그랬던 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사람 머릿수대로 간다. 탑승자 상관없이. 그러면 불법 프로그램 분명히 나올 거고요. 나를 먼저 살려라. 그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킹해서 집어넣고 그럼 분명히 누군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팔 거고. 그럼 그거 사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신대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사회인문학적인 거 이런 고민들도 기술과 엮여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절차들인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실험을 할 건데요. 요거는 그 빅뱅 엔젤스의 최경선 이사님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써먹어도 좋다고. 제가 보고 너무 괜찮아 달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질문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잘 안 보이나요? 악명? 악명은 아닌데요? 두 사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몰라요. 네, 가려서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안 보여요. 그다음 두 번째 실험 해볼게요. 이것도 자세히 보고 나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인형의 바탕색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분명히 그 선글라스 개수 되신 분 분명히 있을 거고. 바탕색은 세 가지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과 흰색. 왜 이 실험을 했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몰라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할 거잖아요. 근데 막연히 많은 데이터 모으면 좋은 줄 알고 일단 다 모아놓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다 엄청 많아. 근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뭔가 착 튀어나온다? 그건 진짜 우연이죠.
물론 이제 요즘에 탐색적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할 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확인해보는 작업이 일반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게 뭐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보고 하는 걸 하는데 실제로 얻는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기법 중에 하나인 것 뿐이죠.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본다 그러면 금방 찾았겠죠. 아까 질문을 먼저 드렸으면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휴대폰을 찾기 뭐 어려워져. 그림이 좀 작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걔가 이렇게 하품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혀를 내리내리 하고.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알 것 같은데 얘가 왜 그럴까요? 건조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야단을 치면 하품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업무에 대한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 잘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분석해주면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 아니면 업무 지식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 보면은 IT 전공, 컴공 출신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해당 현업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가입만 10년 하신 분, 카드 승인만 10년 하신 분, 그다음에 그 연체자 것만 10년 하신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없는 걸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 또 볼게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6개의 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인간. 네? 인간. 아하.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한심스러워하는. 아니다. 네, 밑으로 가야 되겠대요. 이게 공포,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맞추시네요. 여기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는 잘 맞추시는데요. 이거를 반 이상 맞춘 분이 별로 없대요. 공감 능력이 대단한데요. 아니면 관상을 잘 보시나? 이게 잘 보시면은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을 갖다가 연속성으로 분석을 한답니다. 눈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주름이 어디 생기는지, 얘를 계산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했지만은 기계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입장에서는 이 입의 위치, 입꼬리의 위치,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 상태, 이거를 갖다가 예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문장일까요? 부정적인 문장일까요? 긍정이겠죠? 얘는요? 얘는 부정이겠죠? 그럼 얘는요? 나 아이폰 유저인데 크크크크크크크.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몰라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그 앞뒤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르면요, 기계도 몰라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면 기계도 판단 못 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물론 확률화 시킬 수는 있겠죠. 사람도 느낌은 있잖아요. 이게 긍정일 것 같아. 근데 긍정은 아니야.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명확하게 확신은 못하지만 긍정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이건 가능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봐야 확률까지 나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크크크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리고 이제 메신저에서 상사가 뭘 지시했는데 답을 갖다 넵 하고 쓰면 닥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뉘앙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판단 못하면 기계도 판단 못한다. 왜? 룰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요거 볼까요? 쿠쿠라고 아시죠? 쿠쿠가 거의 그 독과점이죠. 여기 우리나라는 쿠쿠 맘스코시 한 70% 마켓시어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글로벌에서도 그래요. 글로벌에서도 쿠쿠가 엄청 잘 팔려요. 신기하대요. 밥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두 번째는 밥 다 됐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노래도 나오고 막. 가지고 무슨 마법 상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진짜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없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 데이터를 뭔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트위터를 보니까 8일 동안 40개 딱 발생했어요. 쿠쿠 압력밥솥에 대해서 트위터에 누군가 언급한 거를 8일 동안 수집을 했는데 트윗이 2억 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글로 돼 있고 쿠쿠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거가 딱 40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게 빅데이터인가요? 아니죠. 저건 그냥 엑셀로 작업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인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연속적인 변화도 분석을 해야 되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판단은 기계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가 진짜 있는 거냐. 이거 PDF로 제공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아까부터 열심히 찍고 계시길래. 원본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원본은 다 공개합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 뭐 쓰시든지 아니면 딴 데 뭐 제안해서 쓰시든지. 분석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요. 새로운 걸 찾는 거. 현재 취약점을 분석해서 기존 현안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 카드 승인 거절 사례가 있어요. 한도 넘어가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죠. 연체라거나. 근데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카드 한도를 일부러 줄이잖아요. 혹시 몰라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승인이 거절돼요. 그럼 나는 못 사잖아요. 근데 가맹점 입장에서 손해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가요. 수수료를 못 걷어들여요. 그래서 카드사가 이걸 갖다 어떻게 계산해 볼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지고 연체 기록도 없고 뭐 괜찮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한도를 자동으로 증액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도가 만약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490만 원을 내가 썼는데 사야 되는 게 11만 원짜리예요. 근데 나는 그러면 1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남았잖아요. 만 원 때문에 이게 승인이 안 돼요. 그러면 난 다시 뭐 해야 되고 뭐 현금을 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동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내가 신청 안 했어도. 왜? 그러면 나도 어차피 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파는데도 마찬가지고, 카드사는 수수료 먹어서 좋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 도입한 게 신한카드고요. 그 다음에 도입한 게 삼성카드예요. 저도 겪었거든요, 이거는. 삼성카드에서 1,800원 모자라가지고 승인이 안 될 거를 한도를 갖다가 100만 원을 지가 자동으로 늘려가지고 한도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결제 다 하니까 다시 한도가 줄어들어요. 자동으로. 네, 질문하신 게 실시간이냐 아니면 배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둘 다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거는 배치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고요. 한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은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로 씁니다. 그걸 다 실시간으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것들은 다 전일자 기준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걔는 비교 대상이고 나머지 실제 데이터 그것만 실시간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짜 실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없고 진짜 실시간이 필요한 거는 금융 쪽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공정책이나 이런 거 갖다 실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한 일주일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반응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 달 매출, 내년도 매출을 갖다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실시간들은 그렇게 왜냐면 실시간을 구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그 이상이 듭니다. 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그게 2중, 3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은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니어 리얼타임이라고 그러죠. 준실시간. 근데 준실시간의 기준도 뭐 1분, 1시간, 6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절차인데요. 이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전문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가지고 요약해서 몇 개만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분석 환경 구축형과 분석 서비스 연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축형은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버와 장비와 분석 도구와 다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분석 서비스 연계형은 쉽게 말해서 뭐 아마존을 쓰던 구글 클라우드를 쓰던 아니면 IBM이나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쓰던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갖고 있겠지만은 일부는 밖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 로그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걸 내부인 장비에서 다 받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강화하겠다? 그럼 서버가 거의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 로그는 다 클라우드가 있어요. 클라우드는 좋은 게 일정량이 되면 자동 증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 로그 데이터는 클라우드 씁니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써요. MS 애저하고 아마존하고. 목적에 따라서. 하나는 수집하는 데 빠르고 하나는 분석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거고요. 환경 구축은 설계하고 구축하고 일반 우리 SI죠. 운영 관리하고 확장하는. 서비스 연계형은 계획하고 시험하고 연계하고 운영 관리하고. 설계 구축이랑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는 사업의 이해와 정의, 추진 환경 분석, 추진 계획 수립. 그래서 할 때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운영 성과 측면에서 전략적인 부분하고 여기서 요즘 많이 강조되는 게 보안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쪽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다 활용도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데 조금 열어줬죠. 비식별화 시켜가지고. 근데 비식별화도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비식별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 성과인데 사업 비전 수립과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버넌스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설계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해가지고 참조 데이터 확보하고 보안 체계 만들고 시험 개념 설계하고 상세 설계하고 구현해서 다시 또 타당 검증, 보안들이 많이 들어가요. 데이터 분석하면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의 대부분이 사람 분석이에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분석 아니면 기업 분석이에요. 근데 기업 분석은 일부 특정에서만 필요한 거고 사람 분석을 해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래 잘 꼬셔가지고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데이터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해외도 강합니다. 근데 방식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 해외는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 박살을 내버리는 거고 거의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획득해 통합하고 관리 조직화하고 모델링해서 정책 수립하고 실행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도
어떤 수집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데이터의 주기, 생명 주기, 그다음에 공개 보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의 조직화, 해가지고 관리 체계라든가 어떤 식으로 분산을 시킬 거냐, 병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분석 모델링과 수행을 하게 되고 정책 입안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쪽에서는 시험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계 구현을 해야 될 거고, 잘 되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운영 관리야 뭐 운영 조직하고 거버넌스 확보하고, 네. 데이터 획득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데이터 획득 내부 데이터랑 상관없이 외부 데이터인 경우에 법적인 규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외부 데이터 중에 불법적으로 가져오면 무조건 안 되고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공공정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를 API 형태라든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기업 중에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소량의 데이터는 공개 API를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데이터나 단연간의 데이터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데이터 분석하실 때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가 있나?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돈이 드냐 안 드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얼만큼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분석에 대한 어떤 가설이나 모델링을 잘 해놓으셨는데 데이터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공공정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목록도 찾기도 편해지고 있고 데이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민감한 데이터라든가 민간 데이터들은 유료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데이터가 뭐냐면 통신 데이터하고 카드사 데이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개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서 뭘 결제했고 뭘 샀고, 그래서 이마트에서 어떤 품목들을 샀고,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포스사랑 또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하면 좋은데 이건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발상을 바꿔서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집계로 해가지고 그거를 비싼 돈을 받고 팔죠. 시군구 중에 하나에 1년치 데이터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나이대 20대 여성이 몇 명 살고, 그 다음에 20대 여성이 어느 동선을 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동네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이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이 얼만큼 서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만 분석을 해서 상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입지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 데이터들은 다 팔죠. 돈을 받고.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집계해서 내가 요구한 형태대로만 만들어서 줍니다. 로데이터 절대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DC를 많이 해가지고 팝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술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거는 데이터가 그냥 줍니다. 근데 그걸 모르세요. 교수님들도 그걸 사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SK텔레콤이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알리진 않죠. 굳이. 저거 아시죠? 근로복지공단에 콘도 엄청 많은 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요, 콘도 회원가를 쓸 수 있어요. 콘도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요. 공단에서 그 사용자를 분석해 봤더니 99%가 공단 직원이에요. 굳이 알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공단, 제가 얼마 전에 부딪혔던 문제거든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내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가 다르거나 조직이 다른 경우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인데도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민원 같은 경우에 이메일로 들어온 민원하고
그 전화로 들어온 민원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과의 대화 이렇게 들어온 민원하고 담당자가 다 달라요. 근데 이 데이터를 엮어서 융합해서 분석하면 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부서 간의 유통하는 것 자체가. 그럼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가공해서 달라. 집게로. 그건 문제 안 돼요. 아니면 데이터 양이 많으면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 중에 비식별화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넘겨가지고 비식별화 처리한 걸 받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번거롭겠지만 해줘. 그러면 웬만하면 또 해주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내 거랑 붙여가지고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 데이터 중에 일부 집계한 거를 주고 일부 집계한 거 받고 그렇게 해서 융합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한 최소 80%는 되고요. 진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비식별화 센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연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서 거버넌스 확보하고 분석 확장해서 변화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석 관점이에요. 일반 SI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분석 환경 구축형과 분석 서비스 연계형 같은 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기 딱 좋은 자료고요. 저기에 태스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두 개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습니다. 정부 통합센터에. 그걸 쓰라고 많이 권고를 해요. 근데 쓰기 되게 어려워요. 그 R만 돼 있고요. R에 대해서 그 확장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요. 해안 담당 공무원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 저 공식 문서 요청을 또 해야 돼요. 라이브러리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R만 가능하고요. 파이썬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리포팅 툴은 타블러로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구축하고 일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안을 쓴다. 이렇게 하신 공공기관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다 해놓고 그 중에서 크리티컬한 것만 여기서 한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도 있고요. 근데 정보화진흥원하고 행자부,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무조건 해안을 쓰라 그럽니다. 근데 못 써요, 솔직히.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라이브러리 맨날 없다 그러지. 뭐 실행시키면 안 돌지. 그리고 스크립트를요. 다시 그 컷앤 페이스트를 해야 돼요. 임포팅이 안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분석 절차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게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고 빅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거의 비슷하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여태까지 많이 알려진 우리 데이터 아키텍처 DAP 자격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정책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데이터 관리 정책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데이터 조직,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인프라,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문서가 됐던 그 다음에 중간에 지지하는 기둥들이 데이터 표준, 구조, 이게 모델링이죠. 모델링. 그 다음에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데이터 활용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활용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얘는 약간 데이터 아키텍처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관리 체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플러스 데이터 수집. 앞쪽에 수집이 붙고요. 뒤쪽에 분석과 활용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보 개방까지 연계가 되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유통이라고 통칭해서 표현했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판매를 하던 내부적으로 활용하던 그걸 유통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큰 이슈가 또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해오고 이해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인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단에 데이터 수집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부분이 붙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가 그 뒷단에 공공용 개방을 하던 데이터 유통을 하던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베이스로 개인정보가 깔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아니겠냐. 그래서 물론 더 디테일에 가면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앵커에서 제안하신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참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석률 활용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목적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대상에 대한 걸 내부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냐, 외부 걸 가져와야 되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거냐, 유료로 구할 수 있는 거냐, 내가 필요한 양이 충분히 되냐, 이것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정을 하고, 분석 방법, 그게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뭐 디시전 트리가 됐던 뭐가 됐던 기법들, 그 기법들을 하나만 쓸 거냐, 아니면 그걸 융합해서 여러 개를 순서대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분석을 수행할 거고,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리고 해석한 거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목적 선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대상 출처와 범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확장이 되거나 이렇게까지 필요 없네, 확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유동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